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희 더 웨이 영어 설명에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우리 강의는 이번 7월에 개강하게 되는 입문 과정하고 기본 과정인데요. 기본 과정은 기존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이고, 요번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입문반 과정까지 오늘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문 기본 과정은 초6부터 중1, 중2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요번에 힘 좀 많이 썼습니다. 영작으로 완성하는 영문법과 독해 완성.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 갔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신정원 원장이고요. 통역대학원 나왔고, 삼성에서 이제 통역사로 활동을 했고, 일찍이, 적성이 안 맞다. 내가 판단을 하고, 토익 강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익 강의했던 때 이제 브랜드가 동시 토익인데요. 아직까지도 이 교재가 졸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했던 인강이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많이 구글링 해보세요. 내돈내산 후기들이 아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9.71이라는 어마어마한 평점을 받았던 강의였고요. 이때 동시 토익에 내놓으라는 이제 강의들이 있어요. 그 중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강의였는데 저희 강의의 특징은 제가 뭐 웃기는 재주도 없고요. 뭐 엔터테이닝 하지도 않고요. 그냥 점수가 많이 오르는 강의였어요. 그때 제가 아이들 공부시켰던 모든 문법의 노하우를 가지고 똑같이 이제 중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두 번째 론칭하는 브랜드가 저희 더웨이 영어입니다. 자, 우리 기본반은 신지영 선생님이 맡아서 해주고 계십니다. 카이스트 나오셨는데 수학 선생님 아니고 영어 가르치십니다. 선생님이 저랑 이제 동시토익 책 쓸 때부터 같이 쓰셨고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기본반에서 공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기 이런 것부터 잘 다져주실 거예요. 글씨 잘 써야 되는 이유. 공부는 왜 불편하게 하는 게 중요한가 이런 모든 기본기부터 선생님이 탄탄하게 다져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저희와 조인하게 된 우리 입문반 맡아주실 김태우 선생님입니다. 경력이 뭐 너무 화려하죠. 그래서 길어서 한 페이지가 꽉 차는데 EBS에서 대표 강사하셨어요. 그때 여기 지금 토익 목표 달성 줄여서 토목달이라고 부르는데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강의 중에 하나가 동시 토익이었다면 또 하나가 EBS의 토목달 강의였습니다. 토목달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김태희 선생님이 대표 맡아서 해주셨는데요. 선생님이 이번에 저희와 뜻을 같이 하시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하고 합류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입문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또 한 분의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연대 경영학과 졸업한 수지혜십니다. 예, 선생님이 또 수시 합격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아직은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알토란 같은 조언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론칭하는지를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더 웨이 영어의 일단 목표는 문법과 독해를 완성을 하는데 특히 이번에 입문반과 기본반에 있어서 저희가 힘을 많이 들이는 게 영작입니다. 영작이 문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 거고 초6부터 중3, 그러니까 정규반 같은 경우는 중3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앞서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영어 교육 과정을 거치는지를 한번 큰 그림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문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냥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스피킹하고 그리고 또 원서 읽고 이런 문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도 문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29번에 딱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법 중요하지 않아 생각하죠. 29번 정말 쉽게 나올 때도 그냥 거의 한 50% 틀려가지고 옵니다. 그냥 버리고 가는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와서 자, 보통 중2 1학기부터 아니면 조금 빠르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필고사가 시작이 되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내신은 문법이 지배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등 올라올 때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올라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시험 보면은 어법 문제 다다다다다, 서술형 문제 다다다다다. 그때부터 이제 공부 좀 해야지 시작하게 되는 게 이제 문법입니다. 그런데 뭔가 딱 될 것 같은데 잘 안 맞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럴지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법 학습의 문제점. 일단 중학교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의미론적으로 이해합니다. 중학교에서 어법 문제 서술형 풀어주려면 구문론적인 말이 좀 어렵습니다. 문법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영어 문장의 구조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법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I wanna go camping. 어려워할 친구들 없죠. 초등학교 때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해석하겠죠. 나는 캠핑이 가고 싶어요. 라고. 그러면 나는 이 문장 잘 아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공부를 해야겠다는 문제의식 자체를 안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어법 문제라고 하는 것들. 자, 여기 투부정사가 쓰였는데 얘랑 똑같은 용법으로 생기는 밑에 1, 2, 3, 4, 5번 중에서 찾아와. 그러면 의미론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은 가고 싶어. 가는 거니까 동사인데 밑에 다 동사인데요. 그래서 심지어 고1 모의고사 2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이런 문제를 못 풀어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의미론적 접근이 아니라 구문론적인 접근으로 빨리 렌즈를 하나 장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이 문장을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일 때 쓰는 뇌의 회로와 문장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문법적으로 분석적으로 들여다보는 뇌의 회로가 달라요. 다른 회로를 써와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직까지 이 구문론적인 이해에 요 렌즈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요거를 연습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 연습을 어떻게 시키는지 저희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문법에 많은 구문론적인 이해를 통해서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전매 특허라고 쓰는 뼈대 바르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더 강화시킨 게 영작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뼈대 바르기가 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뼈대 바르기라는 거는 영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게 만드는 툴이에요. 자, 그럼 영어 문장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 문장은, 자, 이거는 우리랑 똑같아요. 자, 주어로 시작합니다. 주어, subject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말은, 목적어가 먼저 나오는데, 영어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verb 나오고, 그 다음에 object, 목적어가 나와요.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는 학생들이 뭐를이 아니고 읽는다 동사가 먼저 나오고 책을 우리는 아니죠.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인데 영어는 학생들이 읽는다 책을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져야 되겠죠. 해석할 때는 자 여기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를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영어의 품사 개념입니다. 자, 영어에서는 주어 자리에 students하는 명사만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목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books 하는 거 명사죠. 두 개의 명사, 그리고 중간에 반드시 verb는 똑같아요. 동사가 나와야지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로 구성된 게 영어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의 앞뒤로 명사가 들어가는데 앞에 나오느냐 뒤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얘가 지금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학생들은 하고 있는 이가를 붙여서 주어처럼 해석했죠. 자, 만약에 students가 동상 뒤에 나왔다 그러면 학생을 하고 을을 목적어처럼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는 순서에 맞춰서 우리말의 조사를 탁탁탁 넣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 동사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라면 어려울 이유가 없을 텐데 문장은 막 복잡해집니다. 자, 왜 복잡해지는지 볼게요. 자, 명사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나는 재밌는 책을 읽습니다. 아니면 나는 열심히 읽습니다. 동사를 꾸며줄 때는 부사가 들어갑니다. 자, 부사는 동사만 꾸며주는 게 아니죠. 형용사도 꾸며줍니다. 자, 영어에서는 꾸며주는 애는 꾸밈받는 애 앞에 들어갑니다. 영어는 위치가 중요한 언어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아니면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부사도 꾸며주고요.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이 책을 읽습니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자, 문장 끝에 나오는 부사는 앞에 동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 부사 각가지 살이 붙기 시작하면서 영어 문장이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큰 맹점이 뭐냐면 단어의 뜻만 외우는데 어설프게 품사는 무시하고 외운단 말이에요. 자, 내가 얘가 형용사다 명사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형용사 부사는 부차적인 아이들이에요. 내가 만약 모르겠어 걷어내면 됩니다. 명사 동사 명사 뼈대만 제대로 해석해도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라내는 연습, 그게 뼈대 바르기 연습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게 기본 구조예요. 명동명에서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형용사, 부사, 살이 붙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더 큰 이유를 볼게요. 자, 명사 자리에는 students 이렇게 명사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어떤 애가 나올 수 있느냐? 덩어리 명사들이 있어요. 몇 개의 단어가 조합이 돼서 덩어리 명사를 이루는 애들. 중간 사이를 명사 구라고 하고요. 더 긴 애들을 명사 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명사 대신 명사 절이 들어와요. 자, 이 자리에 명사 대신에 명사 절. 그러면서 문장 길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형용사 대신 형용사 구 절이 들어옵니다. 자, 근데 형용사 구, 형용사 절은 또 특이한 게 길기 때문에 명사 앞에 못 나오고 명사 뒤에 나와요. 그래서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이 뒤에 나오면 우리말과 다르게 우리는 뒤에서부터 끌어오는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게다가 부사 자리에 또 부사고 부사절. 부사 자리에 부사절이 들어오는데, 자, 이 자리에 부사절이 뭐 2개, 3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길어져 봐야 내가 부사절을 묶어서 하나의 부사로 볼 수 있다면 형용수 구구가 나왔어요. 묶어서 하나의 형용사처럼 덩어리로 인식할 수 있다면 아무리 문장이 길어져도 복잡해질 게 없다는 얘기죠. 나는 명사, 동사, 명사 핵심만 딱 잡아낼 수 있으면 정말 모의고사 푸는 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럼 구는 어떻게 만드느냐? 요 간단하게 여기까지 볼게요. 영어의 구 만드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명사 앞에 전체사가 붙었어? 그럼 묶어서 전명구. 자, 덩어리로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합니다. 자, 2번째 구를 만드는 방법, 준동사구. 영어의 준동사는 3가지 있습니다. 투부정사, ing, pp. 3가지. 앞으로 문장에서 얘네 만나면 묶는 거예요. 자, 뒤에 나오는 애 같이 묶어가지고 덩어리로 인식. 자, 준동사구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3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분석해야지만 정확하게 해석까지 할 수 있어요. 자, 절은 좀 쉽습니다. 주어 동사 나오면 우리가 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명사절 접속사가 있으면 묶어서 명사절이 됩니다. 그 앞에 형용사절 접속사가 나오면 묶어서 형용사절, 부사절 접속사면 부사절 이렇게 나와. 요게 영어 문장이 다예요. 뼈대 바르기 쌤은 구는 구끼를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 그 다음에 얘가 명형부 무슨 역할이냐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접속사가 나왔다 그럼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자, 얘가 지금 동사 뒤에 나왔다 그러면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이겠죠. 주어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역시 명사절이겠죠. 그럼 명사답게 뭐하는 것은 뭐하는 것을 하고 주어답게 목적어답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연습을 아이들이 이렇게 뼈대 바르기 연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묶어줬죠. 주어 동사하고 거기에 맞게 해석하는 거. 요 연습을 부단히 해나가게 됩니다. 뼈대 바르기는 입문반부터 정규반까지 계속 해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뼈대 바르기를 장착하게 되면 어법 문제를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묶습니다. 자, 끝까지 뒤에 딸려있는 한꺼번에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얘는 동사고요. 얘는 주어고요. 자, 동사 뒤에는 누구 자리 영어는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는 어떤 품사만 나올 수 있다? 명사. 아, 이 준동사구니까 명사구구나.
그럼 우리는 1, 2, 3, 4, 5 밑에 있는 보기 중에서 명사구를 골라오면 됩니다. 자, 명사는 목적어 자리 말고 또 어느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주어 자리에도 명사만 나올 수 있죠. 동사 앞에 있거나 동사 뒤에 나온 애는 명사구예요. 뭘 밑에서 찾아오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의미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아이들이 구문론적으로 문장을 쪼개서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눈을 가지게 되면 어법 문제가 사실은 제일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1, 2학년 때 왜 이 어법이 잘 안 잡히느냐? 문제는 아이들이 별로 니즈를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 I wanna go camping. 캠핑 가고 싶어. 이렇게 쉬운 문장 나 다 이해했는데 분명히 원어민 선생님이 나 그래머 미스테이크 지적해 준 적도 없는데 내가 왜 피곤하게 얘를 구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자,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이렇게 쉬운 문장을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문장이 쉬우니까 구조적으로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내가 의미상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해석이 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문반에서는 영작을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주고 너 영작해봐 라고 하면 영작을 할 때는 원트 뒤에서 투부정사를 써야 하느냐 아니면 자, 춘동사 역할하는 명사구가 영어에 하나 더 있죠. ing, going을 써야 하느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원트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를 영작을 해봐야 아이들이 이렇게 서술형 나오니까 외워야 되는구나.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외워야 되는지. 그리고서 외우라고 해야지 아이들도 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작 수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작에서 똑같이 뼈대 바르기로 시작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동사를 찾는 거예요. 동사 찾기는 쉽습니다. 다로 끝나면 동사죠. 가지고 있다. 얘가 동사고요. 자, 그럼 주어 찾을 수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나요? 여기서 보니까 나의 집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를 가지고 있나요?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끝났고요. 자, 나머지 애들을 묶어볼게요. 의미군으로 큰 테이블이, 큰 피크닉 테이블이 있는 정원을. 자, 얘는 지금 정원을 꾸며주니까 형용사겠죠.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형용사 구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다 묶어볼게요. 가족 피크닉을 위한 테이블, 또 얘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얘도 형용사고. 자, 형용사고는 어디 나온다고요? 자기가 꾸며주는 명사 뒤에 나와야 됩니다. 형용사고, 형용사절은 길기 때문에 명사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됐으니까 영작 들어갑니다. 영어도 똑같이 주어로 시작합니다. 나의 집은 my house. 가지고 있습니다. 수일치 has 해야 되겠죠. 자,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명사에는 관사 넣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가사명사이기 때문에 서술형을 위해서 관사부터 첫날부터 설명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구 붙여봅니다. 큰 피크닉 테이블이 있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기다 가로로 단서를 줬습니다. with 써주면 되겠네요. 큰 피크닉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정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족 피크닉을 위한 할 땐 전주에서 for 써주면 되겠네요. family picnic. 이렇게 영작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매일 최소 30문장씩 아이들이 영작을 해나가게 되면 나중에 서술형은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편안하게. 그리고 요게 되면 요 문장을 거꾸로 독해를 할 때 정말 구문에 딱 입각하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작을 통해서 아주 초반에 이 문법들을 딱 잡아놓으면 다음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어법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대 바르기라는 거는 어법 문제 혹은 서술형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이제 정규반에 올라가면 더 중요한 게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수능까지 올라가는 수능에 있어서도 이 뼈대 바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고3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보통 한 지문이 요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런 질문이 25개가 있어요. 전체 70분 중에서 25분 리스닝 하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 45분 동안에 25개의 질문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디테일을 다 챙기고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고 뉘앙스 이럴 시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툭툭 끊어서 뼈대 위주로 글의 요점을 파악하고 논리 전개를 얼른 캐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뼈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자, 주어, 명사, skyscraper. skyscraper 하면은 고층 건물을 얘기합니다. 마천루 이러죠. 자, 동사, is 나왔습니다. 자, 비동사 뒤에는 뭐라고 부르죠? complex. 요게 뼈대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멋이 나왔습니다. 자, 멋이 나오면 항상 그 뒤에가 키 센텐스입니다. 작가의 주장은 그러나 이후에 등장합니다. 자, 여기 주어가 지금 principle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시가 막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동사가 remain이에요. 그 다음에 부사 제끼고 the same이 보어입니다. 자, 그러면 살은 쭉 걷어내 보겠습니다. 자, 뼈대만 가지고 해석해 볼게요. 고층 건물들은 복잡합니다. 복잡하겠죠? 자, 그러나 작가의 주장 나옵니다. 원칙은 100층짜리 건물이나 아니면 시골에 있는 오두막집이나 그 건물이라는 구조물의 그 기본 원칙, 원리는 remain the same. 똑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빈칸추론 문제였습니다. 이 글의 정답은 뭐였냐면 구조물들의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가 정답이었어요. 살을 걷어내고 뼈대를 툭툭 골라낼 수 있었으면 굉장히 쉬운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길어질 때 단어가 막 들어갔을 때 가로로 묶어서 형용사 구구나 부사 절이구나 달라서 버릴 수 있어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라내는 연습, 뼈대 바르기 연습이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아이들이 문법이 왜 이렇게 잡히지가 않느냐. 두 번째 이유, 파편화된 문법 수업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의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요. 중학교 1학년에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을 배웁니다. 2학년에 올라가서 형용사적 용법을 배웁니다. 3학년에 올라가서 부사적 용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완성이 되려면 3년이 걸립니다. 1학년 때 배운 거 2학년 때 기억 안 나죠. 3학년 때 기억 안 나요. 다 파편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학원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자, 학원에서는 대부분 이 귀중한 1학기, 2학기 시간은 어떻게 쓰냐면 대부분이 내신에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원에서 내신 점수 이렇게 이게 가장 학원의 중요한 실적이 되기 때문에 내신에 목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 치중되어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도 한 달씩 한 달씩 학기 중에 있잖아요. 3월달, 5월달. 이런 시간들이 별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정말 알토란같이 체계적으로 문법을 공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은 날려버리고 방학 때 이제 방학 특강으로 문법을 만회를 하려고 하는데 겨울방학 길어봐야 2달 조금 넘는데 2달은 문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한 바퀴 돌아서 이해하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준동사 공부 아니면 접속사 공부 뭔가 부분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거죠. 그리고 다시 방학이 돌아왔을 때는 예전 기억은 또 날아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통합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파편화된 지식이 머릿속에 날아다 아는 것도 모르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한번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형용사 구, 분사 구라는 게 관계대명사절을 줄인 거였구나. 결국 형용사 구, 형용사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 퍼즐이 딱 맞춰지는 그런 경험을 아이들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우리 투부정사 많이 들어본단 말이에요. 동명사 많이 기억나시죠? 분사 구문 아니면 관계대명사, 이름이 주는 이 중압감, 이름만 봐도 좀 어려워 보이죠? 자, 이런 게 머릿속에서 따로 논단 말이에요. 따로 다 공부 안 한 건 아닌데 큰 틀 안에서 얘네 각자가 어떤 역할인지를 우리가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아이들이 가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까 뼈대 바르기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품사를 배웠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자, 문장이 복잡해지는 이유. 자, 얘가 덩어리 명사, 구, 명사절, 부사구, 부사절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잡하다 그랬어요. 자, 요게 영어의 사실은 다예요.
이 안에서 자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to go가 나왔어요. 얘가 만약에 동사 앞이나 동사 뒤에 났으면 주어나 목적어 명사 역할이니까 명사구가 되는 거고요. 명사 뒤에 나와서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구가 되는 거고요. 자, 문장의 제일 앞에 나거나 제일 뒤에 독립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명사구냐, 형용사구냐, 부사구냐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집니다. 자, 동명사, 분사구문 이름만 들어도 좀 고루하죠. 자, ing로 시작하는 애가 어떤 애는 동명사라고 그러고 어떤 애는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ing로 시작했어요. 묶었는데 얘가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했어. 명사구 역할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많은 것? 하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분사구문이라는 거 뭐냐. 문장의 앞이나 뒤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부사구 역할하는 ing를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말만 어렵지 그렇게 대단한 애가 아닙니다.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시라는 접속사는 관계대명사 역할도 하고요. 명사절 접속사 역할도 하고 두 가지 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나와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대타고 다르게 쓰인 용법 골라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본다고 해서 접속사 나오면 접속사 끼고 있는 줄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품사를 볼게요. 자, 앞에는 지금 뭐가 나왔나요? 지금 명사가 나왔죠. 자, 영어에서 명사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나요? 자, 영어에서 명사 중간에는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명사를 쓰고 싶으면 앞에는 전치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명구라고 얘기했죠. 영어에서 명사는 붙어 나올 수가 없어요. 붙어 나오면 명사 충돌, 틀렸다. 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명사 뒤에서 나왔으니까 명사절 아니고 그럼 뭘까요? 꾸며주는 형용사절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접속사 나왔습니다. 끝 묶어가지고 덩어리로 인식합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뭐가 나오나? 동사 나왔습니다. 동사 뒤엔 누가 나온다? 목적어. 목적어절엔 어떤 분사만 나올 수 있다? 명사. 그러면 얘는 명사절이죠. 다른 문장이네요. 구문론적인 렌즈를 장착한 아이들은 대 앞에 있는 품사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명사 뒤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자, 동사 뒤에 났으면 목적어니까 명사절.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3초짜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눈을 장착을 하고 가면 어법 문제 나오면 이제 재밌어집니다. 꼭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중학교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명사 뒤에 나오니까 명사 나오는지 선행사라고 또 이름도 복잡하죠. 자, 외워 이렇게. 근데 아이들은 외워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사회도 외워야 되고 과학도 외워야 되고요. 외워야 될 거 엄청 많습니다. 자, 그 모래알 같은 외울 것 중에 그 한 개란 말이에요.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나온다 그랬어. 그런데 시험장에 가서 뭐였더라 동사였나? 형용사였나?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원리를 이해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